네. 이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더 많은 국민들의 더 나은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여긴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발목을 잡았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에서도 폐지를 하고 또 늘어가는 1, 2인 가구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뿌리, 근간이다. 이렇게 말할 수 네, 있는데 이 그렇죠. 실제로 지금 수급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네, 기초생활보장이 수급자는 2013년에는 한 135만 명이었었는데요. 올해 6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현재는 20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이 전체 대략 한 5천만 중에 200만 명이 넘는다면 상당한 비율인데요. 자, 네네. 그러면 이 203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그 평균 생계급여액, 이건 또 얼마나 됩니까? 네, 현재는 한 가구당 평균 42만 7천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이건 평균치입니다. 네. 네, 5년 전에는 살펴보니까 30만 4천 원 수준이었으니까 그동안 한 12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. 네. 하지만 이 수급자 수와 또 이 가구당 이 수급액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 이 한 가구의 소득 기준 빈곤율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, 그러니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, 또 그 바로 아래 세대인 5, 60대 수급자 비율도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. 네. 당장 절대적인 지원 금액은 과거보다는 늘어난 것 같지만 그만큼 또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대책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발표하게 됐는데, 궁극적으로는 이 계획을 통해서 이 빈곤 사각지대에서와 또 보장 수준의 향상, 또 탈빈곤 지원, 또 제도 기반 자체를 좀 내실화하겠다. 이런 목표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목적이나 목표는 좋은 것 같은데, 자,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나요? 네, 우선은 그동안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었거든요. 근데 이걸 이제 폐지하기로 했고요. 네.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, 이 산출 방식이라든가, 각구의 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서, 중위소득 수준을 높이고, 또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거나, 또 주거급여에서도 최저보장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. 네. 특히 저소득 가구의 이제 청년들은, 개별적으로 이제 주거급여를 따로 분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, 좀 더 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겠다, 이런 계획들이 눈에 띄는데,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필연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자활사업 지원 체계도 다변화시켜서 이 탈빈곤을 지원하고, 또 그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이제 깨야겠다라는 것이죠. 네. 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 또 지금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이 바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좀 네네.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인데요. 현재 이 각 급여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중위소득의 30%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, 네. 또 40% 이하면 의료급여를, 또 45%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고, 또 50% 이하면 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네.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고 또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면
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. 네. 자, 그럼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한 건데, 자, 그럼 이 정부가 이 집집마다 부양 의무자를 확인하고 또 실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생활비를 지원하는지 뭐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이 가능할까요?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뭐 소수의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소득 가운데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중위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10%를, 그러니까 초과하는 금액의 10%를 부양비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자, 그러면 이 실제로 뭐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마련한 그런 기준 소득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 소득의 이제 10%를 부양비로 본다. 뭐 이런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이런 시스템 덕분에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계속 문제가 되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교육급여나 주거급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시켰는데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계급여에서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죠. 네. 자, 그러면 이 생계급여에서 부양자 그 기준을 폐지하는 정책이 그럼 앞으로 언제쯤 적용이 되는 겁니까? 일단 이제 정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시에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. 단계적으로 우선 내년에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폐지를 하고요. 그 이듬해,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 이외 전체 가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앞으로 2년 후 정도면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계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 그만큼 이 수급자라든지 또 수급액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 앞서 얘기한 복지 사각지대도 뭐 일부분은 또 줄어들 수 있게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생계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, 26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. 또 이 부양비 기준이 사라지면서 약 4만 8천 가구에 6만 7천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이거나 또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서울 송파 세모녀처럼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그동안 많이 접해 왔었는데 그럼 네네. 앞으로는 26만 명 가량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서는 아직도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이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그러니까 생계급여의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 2022년부터 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의료급여 부분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렇게 되면 약 한 13만 4천 가구, 인구수로 따지면 19만 9천 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우리의 그 복지 정책이 뭐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그런데 이 부양 의무자 기준과 함께 또 복지 정책에서 늘상 나오던 또 소재가 있는데 바로 중위소득 얘기입니다. 네네. 뭐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해도 사실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이 정확히 그런 용어의 의미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. 이 중위소득도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뭐 고치게 됩니까? 네,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들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인데요. 네. 정부가 이 재작년에 이 가계금융 복지조사라는 걸 해봤더니
이 조사에서 나온 중위소득 수준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중위소득보다 높게 나오면서 말씀하신 논란의 실체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죠. 네. 그럼 이번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? 근데 기존의 이 중위소득 개념으로 복지정책 기준을 정하면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위소득이 452만 원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했더니 508만 원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기존보다 12.5%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죠. 네,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. 자,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의 좀 차이를 줄여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정부도 이 전년도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실시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 중위소득을 산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. 이렇게 새 통계를 활용하면 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높아지기도 할 거고 또 생계급여 수급액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된다면 또 복지 사각지대가 또 상당 부분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네. 그리고 이 밖에 또 다른 변화들이 있습니까? 네, 이 밖에도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가 77.6%거든요. 네. 그리고 나머지 또 2인 가구가 14.8%라는 걸 고려해서 이 생활 실태 대비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1인 가구의 지수를 높이기로 했고요. 네. 이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변경을 해서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52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3년 뒤에는 57만 6천 원으로 10%가량 증액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또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런데 이 저소득층 재산 문제도 좀 논란거리였는데 이건 어떻게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입니까? 네, 그 부분은 이 소득 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말씀하신 가구 이제 소득 인정액이거든요. 네.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반 시민들은 소득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소득 평가액은 이 해당 가구 구성원이 번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 보시면 되고 네. 여기서 이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액의 한 70%만 반영하고 30%또 면제를 합니다. 여기에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, 그러니까 재산을 소득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이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, 또 자동차로 구분해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이 보험회사 기준으로 300만 원이 적용되는 승용차들 있잖아요, 중고 승용차. 네. 근데 요게 이제 소득 환산액으로 따지면 매달 300만 원으로 이제 산정이 돼요. 그 3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으면 매달 300만 원을 버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1년 동안 3,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적용을 해왔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, 이 승용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좀 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번 정부 정책은 복지 정책 기준을 좀 현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.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생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부 계획이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